내가 지금 무주택자라면 2023년도 내 집 마련을 한다? 2023년도 부동산 반등의 원인은 전쟁 종결, 금리 피벗,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하나, 둘, 셋. 부동산의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고품격 부동산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시각의 정석! 네, 안녕하세요. 불인이로서 열심히 부동산을 배워가고 있는 역사학자 심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면서 MZ세대를 만나고 있고 오늘은 MZ세대를 대표해서 나온 유튜버 러셀 황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년 이상의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불용 신영가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일만 30년 한 경제분석의 홍춘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흘러왔는데 적은 대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만큼 오늘 정말 이 부동산 관련된 각 분야에서 어떤 정말 이렇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을 모셨고요. 네. 근데 피디님, 이렇게 모은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1년 전과 비교해 180도 뒤바뀐 2022년 부동산 시장인데요. 오늘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고 2023년 새해에는 부동산의 봄이 올 수 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지난 1년 전 각자에게 한 분씩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예언을 했고 솔직히 좀 틀렸다. 뭐 오늘을 갑자기 무슨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급변했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작년에 얘기했던 거랑 비교하게 되면 틀린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세 대란급은 아니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역전세 같은 얘기 나오고. 네, 그렇죠. 그 대신 작년부터 연끌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맞았죠. 박사님은 저는 이제 틀린 게 전세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불안하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역전세라는 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세 쪽에 좀 의견이 두 분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집값을 이렇게 급락시킨 이유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부터 좀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집값이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건 전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좀 집값이 많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금리가 낮으니까 나중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초부터 진짜 금리가 솔직히 저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제 영상에도 댓글들이 다 악플로 바뀌는 거예요. 이분 다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지금 이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너무했다 이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투기성이 아니라 어찌됐건 내가 내 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럼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조롱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1분기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전쟁이 있었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그리고 요때 이제 드디어 3월 달에 연준이 말이 많아지면 전 지구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때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작년 2021년 9월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그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는. 근데 그만큼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장이 좋았던 거죠? 2020, 21 합쳐서 아파트 가격이 30% 올랐어요. 타두면 오르는 거지. 조정 따 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월 2% 가까이 빠지는 장이 왔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장과 비슷한 장이 전 재개월 2005년, 2006년이거든요. 버블 세븐. 맞아요. 그때 나타났던 부분도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분기 또 2분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 및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이제 요 분기 때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둔촌주공.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해제. 이때부터 좀 정부의 어떤 대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때 가장 많이 또 돌았던 말들 중에 하나가 여기 4월 달에 보면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이었잖아요. 네. 아파트 지어지는데 원자재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 아파트 신축비가 얼마다. 그런데 구축이 이거면 이거는 상당히 저렴한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 많이 그래서 했어요. 되게 심리적 저항을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희망회로 돌리면서 신축 아파트 이제 34평 분양가가 최소 서울에서 얼마인데 그럼 아직까지 이 정도는 방어가 되는 거고 저렴한 거야. 지금도 사도 늦지 않다. 더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는 더 비싸지게 분양이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심리적으로 방어를 했다가 이제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만 해도 유튜버들이 보면 그렇게 심각한 썸네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때부터 이미 근데 전세는 이상했어요. 2020년에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2020년 맞아요. 7월. 네, 아. 그래서 임대차 3법을 계기로 해서 전세를 2020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2년 만기가 7월에 돌아오니까 딱 맞물리네. 예,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세가 뚝뚝뚝뚝 빠지는 거를 그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도 왜 전세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뭔가 온다라는 걸 그때 느꼈죠. 우리가 금리가 낮았을 때는 한 1%대, 2%대 전세를 빌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 2배만 돼도 기존에 한 30만 내던 게 갑자기 한 50에서 55만 내버리면 이게 생각보다 진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진짜 월세가 싼 거예요. 어차피 역전세 날거나 내 전세금 묶일 바에 그냥 월세로 월세로 가자. 가버릴래. 진짜 이게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세를 기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월세 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 네. 전세 조금 난 사람, 네.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세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 쪽에 계속 서 있어서. 아, 전세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세가 왜 생겼냐면 그 개인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돈은 기업에 갔어요. 국가가 아예. 이게 국가가 은행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가 이제 그게 깨진 게 2001, 2002년 카드 사태거든요. 카드 대란. 이 카드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대우그룹이라든가 또는 현대전자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죄다 다 망해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출해줬다가 은행들이 너무 힘드니까 은행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게 개인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었고 그러다가 또 카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버블 세븐 장세가 부동산 담보대출 장세였거든요. 전세까지 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에 드러났고. 드러난 거고 아, 요건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각자 자기의 자금을 생각한다면. 자, 3분기부터 이 분위기 확 안 좋아집니다. 보세요. 거래 절벽, 역전세난 공포 조성, 깡통 전세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때 되게 놀랐던 부분이 무슨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계속해? 그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 게. 90년대 이후 처음이었어요.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저도 본 기억이 예전에 그 80년대에 미국의 폴 벌커 의장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다. 그때는 2%씩 올렸죠. 예. 2% 올렸어요, 그때도? 쉽게 말하면 공부로 배운 거지 직접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당할 줄 몰랐죠. 기대 심리가 급격히 빠지는 게 진짜 몸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때 환율 1,450원. 아, 요때구나. 환율 올라갈 때 어떤 자산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세기말 분위기가 순식간에 왔죠. 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아마겟돈이 오는 거 아니냐? 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분기. 그 유명한 레고랜드 사태. 일반인이 잘 모르는 PF. 이런 용어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사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하락률이 더 커요. 어떤 하락률 말씀? 예,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률이. 역사상 최악의 주택가격 폭락은 이미 왔고요. 그거는 부인하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반짝 박살났다가 2009, 2010년에 또 반등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카드 위기까지 해서 정말 고생했던 외환위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시기죠. 지금. 갑자기 부동산 얘기에다가 중고차 얘기해서 좀 그런데 중고차. 네, 이 중에 중고차 딜러들이 좀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이 중고차 시장에도 크게 악영향을 지금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시장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피탈사에서 이렇게 중고차 딜러들에게 차를 살 수 있는 이게 구매 대금을 이렇게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게 다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돈줄이 막혔다는 거는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돈이 다 막혀버렸구나. 그 위기급이 네. 전 거기서 느꼈거든요. 위험하겠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게 현금을 좀 많이 쟁여놓고 위기에 대비를 해야겠다고 전 느꼈거든요. 정말 현장감 있는 이야기네요. 사실 저도 지금 차를 바꾸려고. 네, 그래서 더 현장감이 안 느껴지네요. 와요. 네, 그죠? 정말로. 네. 그 관심이 없어요. 그 중간에 딜러분들이. 오늘 가장 크게 수화가 어디인 것 같아요? 부령님 만나서 좋았어요. 이 레고랜드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는 막았는데 네. 충격은 와서 이미 뭐 시장은 기대는 다 무너졌고 그 붕괴 이후에 이제 반등은 나올 타이밍이 왔는데 그 반등 때 사자보다는 팔자가 아직은 더 많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히 너무너무 지금 살얼음.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가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이런 장을 전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럼 과거에도 이런 전쟁이 있거나 금리 인상이 일어난 후에도 부동산 포함해서 이제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전쟁은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닌데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긴 하는데
걸프전 이후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금리를 그 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달라지지 전쟁으로 인한 충격들은 가긴 가는데 사람이 익숙해져요 전쟁에. 걸프전도 그랬고 뭐 2003년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시리아 전쟁도 그렇고 그 충격은 생각보다는 오래 안 가는데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90년 일본처럼 금리를 왕창 올렸다가 인하하는 걸 타이밍을 놓쳐서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그게 악순환이 지속되면 그 뒤에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어렵다 소문만 나고 실제로 망하는데 잘 안 나오고 또 망하더라도 그게 전방위적인 문제가 안 되면 그 뒤에는 대부분 좋아지는 경험들이 있죠. IMF 당시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18.2%가 하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이제 이 시장 경착률을 우려해서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을 뭐 당연히 발표를 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과 비교한다면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IMF 직전의 상황과 금융위기 직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IMF가 97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는요, 사실상 굉장히 오르지 않았던 시장이었어요. 왜냐면 92년, 93년 이때 신도시가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집값이 안 올랐던 시장이에요. 주택 200만 호 뭐 이런. 네. 근데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직전에 이번에 상승장 이전에는 아마 가장 많이 상승했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저는 2009년에는 반등장을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반등하니까 정부가 또 바로 규제 들어오니까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좀 뭐랄까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등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20년, 21년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대 의견이죠. 그때랑 지금 좀 다른 면이 보금자리 주택이 없다. 요 얘기에서 바로 딱. 예. 아니 그래 좋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왜냐하면 그때 매년 20만 원씩 공급했어요. 네, 그리고 시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알죠. 예. 장기 전세 주택.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그때 엄청나게 지었는데 지금은 집을 지은 데가 둔촌주공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개포랑 둔촌주공, 반포 그리고 장위동 이렇게 4군데 정도를 제외하고 서울에 집을 지은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계속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다가 만약 규제를 확 푸는 쪽으로 가면 일단 심리는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약간 MZ세대의 관점에서 하나만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위기는 좀 약간 다른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부동산 정보가 되게 폐쇄성이 강했어요. 내가 관심 가지 않으면은 보질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유튜브에만 켜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기 싫어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급이 있더라도 여론이 죽어버리면 왠지 지금 샀다가 내가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투자 심리나 우리 부동산 심리를 딱 보기 가장 좋은 게 네이버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베스트 게시글에 보면 20개의 베스트 글이 오는데 딱 지금 가보잖아요. 한 15개에서 16개가 다 폭락에 대한 게 다 베스트 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글을 먼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고 뭐고 해도 지금 내가 이거 샀다가 내가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겠다 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런 여론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상승으로 올라가긴 좀 쉽지가 않다. 왜냐면 받아줄 사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렵지 근데 않나. 또 한편으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심리가 또 급격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지만 또다시 무언가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또 급격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별로 좋지 않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분위기가 바뀌거나 또 이거에 따라서 또 상승 유튜버들이 나와서 한마디를 한다면 또다시 분위기는 급반전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튼 두 분의 이제 핵심적인 의견은 정보 과잉 시대에 이 심리, 집단 심리와 집단적 선택 이게 미친 영향이 크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단 그곳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힘과 혹은 이제 오히려 확 반등되는 또 심리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솔직히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이나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 떨어지는 김에 확 더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되고 또 이제 경착륙, 연착륙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경착륙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부가 경착륙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다. 네, 말 그대로 추락이잖아요. 추락이잖아요.
추락은 다 죽어요.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영끌한 사람들은 무너질 것이고요. 또다시 이제 부동산과 연계한 수많은 시장들이 무너질 거고, 그럼 그 연관성은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너 회사 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 되는데 경착륙을 바란다? 너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시각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실성 뭐 이런 걸 좀 찾아가는 데 있어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선생님들께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이제 2023년 요때 이제 볼 수 있는 위험 요소나 기회 요소, 요건 좀 조심하고 요건 좀 잘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황 대표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매를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매를 공부해라. 네, 왜냐면 아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이 솔직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두 채, 세 채가 되는 순간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변제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 경매로 많이 넘어갈 건데 유찰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실제 수요자들한테 전 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해버리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럼 또 결국 또 내 집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또 놓치게 될 것이고,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예측하신 대로 정말 반등장이 왔을 때 또 기회를 놓쳐버리면 평생을 내가 전세를 살거나 내 집 하나 없이 살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20, 30대들 좀 사회 초년생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한 번 오지 않을까. 그 윗세대는 관심 없으신가 봐요. 뭔가 소외된 느낌 살짝 들어서. 자, 그러면 X세대 하면 다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험 요소, 기회 요소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경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난 다음엔 다시 거꾸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저는 관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부롱 대표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의견을 좀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관찰하라고 해서 어떻게 관찰하라는 거야 좀 막연하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단적인 예를 이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싸게 사고 싶으면 결국 중고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고가를 얼마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고 싶은 물건을 그 중고나라에서 중고가가 얼마에 올라오는지를 한 달만 보잖아요. 그럼 적정한 기준가가 잡힙니다. 그리고 시장가가 잡혀요. 중고 시장가가 잡혀요. 그 다음에 이게 팔리나 안 팔리나 계속 보다 보면 이 정도면 손해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게 딱 그려지거든요. 아파트도 비싸다 생각을 해요. 되게 감동받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 감독. 저도 지금 감동받고 있는 게 30만 유튜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들 이상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보다 보면 이 가격에 팔리네? 그럼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다음 매물이 이 가격에 나오나 안 나오나, 더 높게 나오나 낮게 나오나, 이거 보다 보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겠구나라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속 관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부동산을 몰라도 눈이 생깁니다. 볼 줄 아는 눈이. 휩쓸리지 말자. 네. 근데 자꾸 MZ만 하는데 X세대를 위한 조언 이런 거 하나라도 찝어줄 거 없어요? 똑같이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너무 앞에서 멋있는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격만큼 매력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곤란한데, 담보대출 금리만 떨어지면 이거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느냐가 첫 번째 관측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래 소득 전망이잖아요. 특히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요거가 떨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가 아마 위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는 시기에, 그때 우리 가격을 열심히 보다가 질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뭐 부동산 하면 이 부룡님밖에 몰랐는데 다른 실력자들도 있구나 정도 좀 알게 됐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게 또 깔끔하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하죠. 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무주택자들은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러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찰을 하되 주변 시세 보면서 파악하고 계속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집을 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집이라 생각을 하고요. 처음 단계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발전하다 보면 언젠간 나도 더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집부터 사진 말죠. 집부터 사지 말자. 왜 그러냐면 살다 보니까요, 집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인테리어에 되게 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라는 건 사는 건 맞는데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자신이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사는 게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기다리던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이 왔다고 해서 가격만 보고 하지 말고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눈들을 키워나가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수년 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끝까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늘 벌써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2022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새해에 또 새로운 꿈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의 조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올해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 좀 만들어 가면서요. 정말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각의 정석! 2023년도 나의 투자 방향은 1번 부동산, 2번 주식, 3번 코인, 4번 예적금. 하나, 둘, 셋. 주식. 부동산. 저는 부동산 자체가 하방인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진폭이 심한 거는 선택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주식을 선택했는데 이쯤 되면 좀 바닥 아닐까 해서 미리 좀 괜찮은 주식들을 좀 선점해서 살 것 같습니다. 패닉을 일으키면서 나온 급급매는 평상시에 구경할 수 없는 로얄동 로얄층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네. 분위기 안 좋으니까 예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럽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2023년도 부동산 반등의 원인은 뭐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쟁 종결, 금리 피벗,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하나, 둘, 셋. 금리 피벗. 심리 위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의 심리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결국 금리가 조금 속도가 완화된다면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6월 고점 대비 50불 빠졌거든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전쟁이 끝나면 호재일진 모르지만 안 끝난다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면 금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지금 전 국민이 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죠.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완판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완판. 저는 완판을 한다는 얘기가 그냥 1순위 마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줍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게 되면 가격이 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 100% 완판이다. 저는 노라고 했었는데 이게 1순위 마감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소형평수를 과연 지금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내에 주택 입주가 거의 없어요. 또 그 지역들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양 가격이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자도 이자지만 건축비가 너무 상승하고 있어서 당장 송파 진주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가 아마 이보다 훨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절대적인 가격 레벨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서 줍줍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